독일 베를린의 한 펜트하우스에서 울려 퍼진 한국의 오래된 노래, 그리고 50대 중년 여성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카세트 플레이어에서 흘러나오는 이 노래는 무려 40년도 더 지난 곡이라고 하는데요. 엄마, 왜 우시는 거예요? 이 노래가 뭐예요? 딸의 질문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대체 이 노래가 품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혜은이 씨의 제3한 강교 노래로 국경을 넘어선 첫사랑의 감동 실화, 대한민국이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름다운 베를린의 도시 전경이 한눈에 펼쳐지는 고급 펜트하우스의 거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네트 밀러입니다. 현재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로 일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저를 독일의 대표적인 여성 지휘자로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지휘자 아네트가 아닌 한 여자로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따스한 봄의 어느 날, 저는 평소처럼 다음 공연을 위한 악보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제 딸 엘리사가 주말을 맞아 오랜만에 집에 놀러와 있었습니다. 엄마, 이 오래된 음악 컬렉션들 정리해도 돼요? 엘리사가 작업실 한켠의 선반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래, 정리해준다면 고맙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그런데 얼마 후였을까요? 갑자기 작업실에 낯설면서도 너무나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숨이 막혀왔죠. 제3한 강교.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않았던 그 노래였어요. 엄마, 제가 오래된 카세트를 발견했어요. 한국어로 뭐라고 쓰여 있길래 호기심이 생겨서 틀어봤는데 이 노래 뭐예요? 저는 그 자리에 바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손은 덜덜 떨렸고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꼭꼭 눌러두었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35년간 마음속에 조용히 잠들어 있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1989년 달빛 아래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그의 모습,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던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들 말이에요. 지금껏 저는 엘리사에게 아버지는 일본인 음악 프로듀서였고 그녀가 태어나기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거짓으로 말해왔습니다. 심지어 흐릿한 사진 한 장도 제가 만들어낸 조작이었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사, 이 노래는 너의 아버지와 나 사이에. 제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다음을 말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요? 엘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굳게 다잡고 말했어요. 엘리사, 이제는 너에게 진실을 말해야겠구나. 사실 너의 아버지는 한국인이셨단다. 엘리사는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카세트에서는 여전히 제3한 강교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35년 동안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비밀의 이야기를 꺼낼 시간이 된 것 같아요. 1989년 베를린, 그 격동의 시간 속에서 피어났던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요. 저는 어렸을 때 독일 미넨에서 손꼽히는 부잣집 외동딸이었어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철강산업과 부동산으로 부를 일궈온 전통 있는 귀족 가문이었죠. 아버지는 독일 최대 철강기업의 회장이셨고 어머니는 명문가 출신의 우아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빌라 밀러라 불리던 저희 대저택은 미넨 상류층 사이에서도 유명했죠. 수십 명의 하녀들과 보안 요원들이 집안을 돌봤고 저는 그 안에서 풍요롭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어머니의 피아노 연주 소리에 눈을 떴어요. 쇼팽과 베토벤의 선율이 저택 전체에 울려 퍼지면서 음악은 제 삶에 스며든 일상이 되었죠. 그렇게 어머니의 재능을 이어받아 저는 자연스럽게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고 음악은 제 인생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바이올린에 대한 열정과 타고난 재능을 인정받아 10대 때는 유럽 청소년 콩쿠르에서 매년 우승을 놓치지 않았어요. 20살에는 세계 최정상급 연주자들이 모인다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역사상 최연소로 합격한 동시에 부학장이라는 영예로운 타이틀도 얻게 되었죠. 베를린 장벽 붕괴를 앞둔 역사적인 봄의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오케스트라는 동서독 통일을 기원하는 특별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리허설이 끝난 뒤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제 책상 위에 올려두었던 공연용 악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부학장인 제가 악보 관리 책임자였기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당황한 마음으로 건물 구석구석을 뒤지며 찾아다녔어요. 이번에 악보를 못 찾으면 까다로운 지휘자님께 크게 깨질 게 뻔했습니다. 어떻게든 찾아야만 했죠. 그런데 복도 끝 개인 연습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 유리창으로 조심스레 들여다보니 낯선 동양인 남성이 제 악보를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제가 빨간 펜으로 크게 표시해둔 악보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저는 악보 도둑이야 라고 외치며 문을 박차고 그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그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치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그의 정강이를 거칠게 걷어찼고 균형을 잃은 그를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 악보 당장 내놓으세요. 소리치며 그의 손목을 세게 움켜쥐었어요. 그는 영어로 필사적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죠. 손톱이 그의 살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고 곧 그의 팔목에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순간엔 소중한 악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제가 잠시 이성을 잃었나 봐요. 곧이어 주변에 있던 보안요원들과 단원들이 몰려왔고 그를 둘러쌌어요. 그는 독일어를 전혀 하지 못했고 다급한 영어로 설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 전체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완전히 망신을 당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지휘자님의 긴급 소집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어요. 지휘자님은 어제 소동의 그 남성은 이현우라는 세계적인 한국 바이올리니스트로 이번 특별 공연에 초청된 협연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사실은 지휘자님이 직접 악보 검토를 허락했던 것이었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어지러웠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움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팔에 감겨진 붕대를 보니 미안한 마음이 더 커졌어요. 소집이 끝난 뒤 떨리는 마음으로 현우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어떻게 사과의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는데 그가 먼저 말을 건넸어요. 어제 많이 놀라셨죠? 이 상처는 별거 아니래요. 다행히 연주하는데 지장 없다네요. 오히려 제가 당신을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예상치 못한 그의 따뜻한 말에 참았던 눈물이 울컥 쏟아졌어요. 오히려 제게 위로를 건네는 모습에 너무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 뒤섞였습니다. 그는 따뜻하게 웃으며 괜찮아요. 진짜 도둑이 아니니 다행이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저 그의 깊은 눈동자를 말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 이 사람의 따뜻함이 제 마음 깊이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땐 전혀 몰랐어요. 제 인생을 바꾼 운명적 만남의 시작이었단 거려. 그 후로 우리는 매일 같은 연습실에서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조금 서먹했지만 점점 친근해졌어요. 그가 제게 악보를 건넬 때면 손끝이 스치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두근거림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리허설 중에 눈이 마주치면 괜히 어색하게 시선을 돌리곤 했죠. 아직도 그 순수했던 부끄러움이 떠오르네요. 어느 늦은 오후 개인 연습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오케스트라 건물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처 작은 카페에 혼자 앉아있는 현우 씨가 보였어요. 이어폰을 끼고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죠. 말을 걸까 말까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다가갔어요. 연습 후에 이런 곳에서 휴식을 취하시는군요. 라며 장난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며 이어폰을 황급히 뺐어요. 당황한 그의 표정이 순간 귀엽게 느껴졌죠. 그는 앉으시겠어요? 커피 한 잔 제가 사드릴게요. 라고 했고 우리는 자연스레 마주 앉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둘만의 시간이 시작되었고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알 수 없는 긴장과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무슨 음악을 듣고 계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아, 한국 노래였어요. 고향 생각이 날 때면 자주 듣게 되는 곡이죠. 그의 목소리에서 향수가 느껴졌어요. 제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자 그는 이어폰 한쪽을 건넸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멜로디였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깊이 울리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노래에 대해 설명해줬습니다. 이 노래는 제3한강교라고 해요.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의 다리 중 하나죠. 작년에는 한국에서 올림픽이 열렸어요. 1988년 서울올림픽. 전쟁의 폐허에서 30년 만에 세계인의 축제를 연 거죠. 저희 한강은 그 기적의 상징이에요. 그의 목소리에서는 강한 자부심이 느껴졌고 손짓을 해가며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죠.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고 단순히 중국 옆에 있는 작은 아시아 지역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강에는 여러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들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희망과 끈기를 상징하죠. 강물은 우리 인생의 흐름이고 다리는 서로 다른 세계를 이어주는 길이에요. 언젠가 다른 나라, 다른 문화를 가진 두 사람의 마음도 이어줄 수 있겠죠? 마치 지금 우리처럼요. 그의 말에 가슴이 콩닥거렸어요. 우리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흐르고 있다는 걸 그도 느끼고 있는 걸까요? 그의 눈빛은 더 진지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양 문화 수준도 많이 높아지고 있죠. 저는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어 한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높이고 싶어요. 그리고 성공하면 고향에 돌아가 음악 장학재단을 세울 거예요. 재능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제 마지막 꿈이에요. 그의 꿈을 들으며 정말 감동적이었지만 한편으론 제 마음에 공허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음악을 해왔던 걸까요? 그동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난이나 역경 없이 특별한 노력 없이도 모든 걸 얻을 수 있었죠. 그저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었을 뿐.
현우 씨처럼 음악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현우 씨와 대화할수록 저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음악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씩 생겨났어요. 카페의 조명이 어두워질 때까지 우리의 대화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어졌고, 헤어질 때는 서로의 눈빛에 말로 표현하지 못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그날 처음 들은 제3한강교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운명처럼 서로 다른 두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제 마음은 그에게 빠져버렸던 것 같아요. 카페에서의 만남 이후 현우 씨와 저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리허설이 끝난 후 베를린의 거리를 함께 걷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깊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는 저에게 한국어를 조금씩 가르쳐 주었고, 저 또한 독일 언어와 문화들을 알려주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의 여러 한국말을 배우면서 처음으로 한국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로 듣는 한국어는 마치 노래처럼 부드럽고 아름다웠죠. 어느 저녁, 현우 씨가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음식 불고기를 만들어 볼게요 라며 수줍게 웃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저는 한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어서 불고기라는 낯선 요리를 들었을 땐 솔직히 걱정되었죠.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처음 맛보는 달콤하고 짭조름한 맛이 너무 깊고 부드러워 깜짝 놀랐어요. 그의 정성스러운 그날의 불고기는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따뜻하고 특별했죠. 식사 후 그의 방을 구경하던 중 책상에 펼쳐진 책이 눈에 띄었어요. 낡은 시집이었는데 펼쳐진 페이지엔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 씨는 천천히 한국어로 읽어주고 독일어로 번역해 주었어요.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헤어짐 속에서도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는 시라고 했어요. 단순한 시 한 편이었을 뿐인데 가슴속 깊은 곳이 묵직하게 저려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 시가 우리의 운명을 어렴풋이 예고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우 씨는 제주도의 가난한 어촌에서 자란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는 8살 때 마을 축제에서 우연히 들은 바이올린 소리에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해요. 그 순간 결정적으로 음악가의 인생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야 했고 중고로 바이올린으로 사고 독학으로 배워야 했다고 했죠. 다행히 재능을 알아본 선생님의 도움으로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지금 베를린까지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꼭 성공해서 어려운 환경의 음악 영재들을 돕고 싶다고 했어요. 그의 진솔한 이야기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그토록 열정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이 정말 존경스러웠죠. 우리의 성장 배경은 너무나 달랐지만 그날의 진솔한 대화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점점 더 깊어가는 사랑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용기를 내어 현우 씨를 만나고 있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은 제 예상과는 달리 극심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귀족 가문 출신도 아니고 게다가 독일인도 아닌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단호히 반대하셨죠. 처음으로 이렇게 저를 이해해주지 않으시는 부모님을 보며 너무 속상하고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현우 씨에 대한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죠. 부모님의 기대와 전통이 아무리 무거워도 제 인생은 이제 제 선택으로 채우고 싶었거든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더욱 깊이 의지하며 사랑했습니다. 한적한 티어가르텐 공원의 벤치에 앉아 우리는 서로의 미래를 이야기했어요. 베를린에서 우리 각자의 꿈을 향해 더 열심히 나아가요. 당신은 지휘자가 되고 저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약속해요. 그날의 약속은 어린 사랑의 맹세처럼 순수했고 그래서 더 간절했습니다. 함께 연주하고 서로의 문화를 배우며 베를린의 거리를 걷던 그 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시간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행복했던 시간은 너무 빠르게 흘러갔어요. 현우 씨의 비자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마침내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 주면 교환 프로그램이 끝나요. 이제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걱정 말아요. 비자 연장하고 꼭 다시 돌아올게요. 약속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어요.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남은 시간이 모래시계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동안 우리는 베를린의 모든 순간을 추억으로 채워갔어요. 매일 밤 전화로 서로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음악 속에는 우리의 사랑을 담아 연주했죠. 브란덴부르크 문, 페르가몬 박물관, 슈프레 강변, 베를린의 구석구석을 함께 걸으며 마음속에 간직했어요. 하지만 헤어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별의 날이 왔고
붐비는 베를린 테겔공항 로비에서 우리는 말없이 마주섰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에 잠겼죠. 현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카세트 테이프를 건넸습니다. 제3한강교 노래 테이프예요. 이 노래처럼 우리도 언젠가 다시 이어질 거예요. 반드시 돌아올게요. 저는 목이 메어 겨우 대답했어요. 기다릴게요.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차마 그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어요. 제 가슴 속에 깊이 묻어둔 중요한 이야기. 현우 씨가 돌아오면 그때 말해야지라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그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어요. 돌아보며 손을 흔드는 그의 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것이 정말 그와의 마지막이 될 줄은요. 현우 씨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약속과 달리 갑자기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매일같이 국제전화를 기다리고 편지함을 열어보았지만 아무것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어요.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은 터라 달리 연락할 방법이 없었죠. 한국 대사관을 통해 수소문도 해봤지만 현우 씨의 소식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가 남긴 주소와 전화번호도 연락해봤지만 돌아오는 말은 알 수 없는 번호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제3한강교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노래 속에서라도 현우 씨를 찾으려는 절박한 마음이었죠. 왜 돌아오지 않는 거죠? 약속했잖아요. 텅 빈 방에 제 목소리만 공허하게 메아리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재회의 희망은 점점 옅어져 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미련이 남아 있었죠. 헤어지던 날 용기를 냈더라면, 비밀을 말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까? 그리고 35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이별은 제 가슴 속에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현우 씨가 떠난 후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특히 제 안에 자라고 있는 작은 생명을 위해서요. 그래요. 저는 현우 씨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말하지 못했던 비밀이었죠. 현우 씨가 돌아오면 알려주려고 했던 제 깜짝 선물이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그해 가을 어느 날 저는 병원에서 홀로 진통을 버티며 작은 생명을 맞이했습니다. 저와 현우 씨의 딸 엘리사였죠. 처음 제품에 안긴 아기의 까만 눈동자와 부드러운 눈매에서 현우 씨의 흔적이 선명하게 보였고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정말 감격스러웠고 비록 혼자지만 이제 엄마니까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걸 모성애라고 하나 봐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진 않았습니다. 싱글맘으로 살아가며 음악가의 경력을 이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죠. 오케스트라 연습과 공연 일정 사이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은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일을 포기할 순 없었어요. 제 딸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현우 씨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그래도 다행히 부모님이 반대해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 딸 엘리사는 아시아계 혼혈로서 독일에서 크고 작은 편견들을 겪으며 어려움도 있었지만 강인하고 자신감 넘치는 아이로 씩씩하게 성장했어요. 춤과 음악을 좋아했고 특히 피아노에 타고난 재능을 보였죠.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봐요. 그 무렵 한국은 눈부시게 달라지고 있었어요. 90년대 초 뉴스에 처음 등장한 단어가 기억납니다. 한강의 기적,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수십 년 만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대단한 나라. 삼성, 현대, LG와 같은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이름을 알렸고 서울은 더 이상 낯선 도시가 아니었죠. 2002년 월드컵에서 붉은 물결로 하나 되는 한국의 모습은 전 세계에 강한 인상을 남겼고 그 후로 드라마, K-팝, 영화, 음식까지 K-열풍은 거대한 물결처럼 전 세계로 번져갔어요.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엘리사가 자라며 즐겨보던 한국 드라마와 거리에서 들려오는 방탄소년단의 음악들, 백화점 식품 코너에는 김치가 진열됐고 대학 강의실엔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로 가득했죠. 그럴 때마다 한국이 저도 모르게 자랑스러우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조용히 현우 씨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35년이 지난 지금 세계적인 지휘자로 성장한 저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국 오케스트라에서 러브콜이 쏟아졌고 수많은 음악상을 수상했으며 세계 투어도 성공적으로 이어갔어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성공적인 커리어였지만 내면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죠. 특히 봄이 오면 귓가에 맴도는 제3한강교 멜로디가 더 선명해졌어요. 35년의 세월이 흘러도 그 노래만큼은 제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그리고 어느 날 집안을 정리하던 엘리사가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엄마, 이건 뭐예요? 제3한강교, 한국 노래인가요? 그 순간 35년 동안 쌓아온 감정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졌어요. 이제는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때가 온 것 같구나.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 그리고 너의 아버지에 대한 진실까지. 엘리사가 발견한 제3한강교 카세트 테이프를 앞에 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랜 세월이 흘러 빛바랜 그 테이프를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노래에는 내가 35년 동안 숨겨온 이야기가 담겨 있단다. 1989년의 베를린, 한국인 바이올리니스트와의 첫 만남부터 사랑, 그리고 이별까지.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또 얼마나 아팠는지 모든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냈어요. 엘리사의 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럼 제 아버지가 한국인 음악가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으로 복잡해 보였죠. 왜 지금까지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베를린의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너무 아팠기 때문이야. 그는 약속했지만 돌아오지 않았고 나는 너를 품에 안고 혼자 살아야 했어. 그 상처를 잊기 위해 모든 걸 마음속에 묻었단다. 하지만 이제는 너가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내 안에 흐르는 한국의 피에 대해서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엘리사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서 사실 자신이 한국 혼혈이라는 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죠. 학창 시절 친구들이 동양적 외모를 놀릴 때마다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웠고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생겼다고요. 그래서 한국어도 조금 배웠고 케이팝 댄스도 배웠다고 했죠. 딸이 고통 속에서도 스스로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감동이 밀려왔죠. 갑자기 뭔가 결심한 듯 엘리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머니, 우리 한국에 가요. 아버지를 찾아봐요. 갑작스러운 엘리사의 제안에 저는 당황한 듯 망설였습니다. 35년이나 지났는데 하지만 엘리사는 단호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흔적이 남아있을 거예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분명 찾을 수 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베를린의 봄날은 35년 전과 같은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딸과 함께 꺼내며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 함께 가보자. 너의 아버지를 찾으러. 3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다시 그를 찾아 나서도 될까요? 엘리사의 환한 웃음 속에서 현우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우리는 한국 방문을 위한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인터넷으로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우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35년 만에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여정. 제3한강교처럼 우리를 연결해줄 운명의 다리를 건너는 첫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는 우리를 기억할까?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긴 비행 끝에 한국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첨단 기술로 가득한 인천공항은 제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지문과 얼굴을 인식하는 출입국 시스템, 안내 로봇, 홀로그램 광고판까지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았습니다. 와, 엄마! 여기 정말 대단해요. 엘리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 딸의 설렘 가득한 표정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딸이 아버지의 나라를 처음 밟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서울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현우 씨의 고향인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푸른 섬의 전경에 가슴이 설렜어요. 그가 자란 제주도, 그가 지금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곳.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제 심장은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가이드는 제주가 지금은 세계적인 예술 중심지로 성장했으며 특히 매년 열리는 국제음악 페스티벌은 각국의 음악가들이 모이는 축제라고 말해주었어요. 섬 곳곳에 자리 잡은 현대적인 공연장과 아름다운 예술 공간들, 자연과 어우러진 문화 인프라에 감탄했어요. 한국 클래식 음악계가 이렇게 발전했다니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날 오후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제음악 페스티벌 운영본부를 찾아가 이현우에 대해 물었습니다. 솔직히 반신반의했는데 예상치 않은 접수 담당자의 대답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현우 선생님이요? 오늘 저녁 특별 공연이 있어요. 제주음악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바이올린 연주회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학생들과 마지막 리허설 중이셔서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공연을 기다렸어요. 공연장 뒤로 보이는 제주도의 바다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현우 씨가 독일에서 그토록 그리워하며 얘기했던 바다였죠. 어린 시절 해변에서 놀던 추억, 그리고 일몰이 특히 아름답다는 이야기들을요. 역시 현우 씨는 고향인 제주도에 돌아와 그의 꿈을 이루고 있었어요. 드디어 공연 시간이 다가왔고 35년의 긴 기다림 끝에 그를 만나게 되는 순간이 왔죠. 제주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야외 공연장, 붉게 물든 석양을 배경으로 무대에 천천히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현우 씨였어요.
세월의 흔적의 흰머리와 깊은 주름은 역력했지만 단정하고 품위 있는 모습은 여전히 변함없었죠. 소개에 따르면 그는 제주음악학교의 설립자이자 현재 이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을 이끌며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그의 모습에는 35년 전보다 더 깊은 감성이 느껴졌어요. 그의 왼손 움직임이 조금 부자연스러웠지만 그만의 독특한 감성은 여전했죠.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 연주된 것은 제3한 강교의 바이올린 편곡 버전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엄마, 저 노래는 카세트 테이프의 그 노래예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래, 우리의 노래구나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조심스레 무대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머리는 하얗게 변했지만 그 단정한 뒷모습은 그대로였죠. 떨리는 목소리로 현우 씨 라고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천천히 돌아선 그의 눈과 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35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네트, 정말 당신인가요? 라며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시선이 곧 곁에 선 엘리사에게 향했고 모든 것을 깨달은 듯한 눈빛이 되었습니다. 우린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우리는 35년의 공백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왜 연락이 끊겼던 거죠? 제가 물었어요. 아네트의 질문에 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독일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직후 현우 씨는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했어요. 의식불명으로 2달 넘게 병원에 누워 있었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 있었다고 했죠. 사고로 왼손이 심하게 다쳐 신경이 손상되었고 더 이상 바이올린의 연주는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거라던 약속, 제게 돌아가겠다던 약속 모두 지킬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상태론 제게 연락할 용기가 차마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를 실망시킬 모습에 너무 부끄러웠다고 했죠. 그 이후 수십 년간 끈질긴 재활 끝에 겨우 바이올린을 잡을 수 있게 되었지만 예전처럼 연주할 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연주자가 아닌 교육자로서의 길을 선택했고 고향인 제주에 정착해 작은 음악학교를 세우고 작은 음악회를 열며 살아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매일 밤 제3한 강교의 노래를 들으며 저를 생각했다고 덧붙였죠. 그리고 엘리사를 바라보며 현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랐군요. 당신을 많이 닮았어요. 저는 당신의 음악적 재능도 물려받았어요. 피아노를 정말 잘 치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현우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한참 동안 우리는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줄도 모르고 진작 용기를 내서 찾아볼 것을 후회스럽다고 말했어요. 현우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엘리사가 태어났다는 걸 알았더라면 어떤 상태로든 저를 찾아갔을 거라고요.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대화는 더 진솔해졌고 35년의 시간이 조금씩 메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제3한 강교의 노래처럼 이어진 운명의 다리 위에서 새로운 시간을 함께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달이 뜬 제주의 밤, 현우 씨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네트, 남은 여생을 나와 함께 보내지 않겠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제 마음은 이미 답을 정했지만 잠시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베를린의 화려한 삶을 뒤로하고 이곳 타지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은 큰 결정이었으니까요. 베를린의 화려한 공연장 대신 이곳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삶도 충분히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과 함께요. 제 대답에 현우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차 한 잔을 내리며 조용히 엘리사에게 말문을 열었어요. 엘리사, 이제 너가 진짜 원하는 삶을 선택해도 괜찮아. 한국이든 독일이든 너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렴. 엄마가 여기 남는다고 해서 너까지 여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 현우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찾았으니 괜찮아. 우리의 선택이 너의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엘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어요. 저는 독일로 돌아가야 해요. 베를린 필하모닉에서의 제 자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자주 찾아올게요. 이제 비행기 타는 건 그때와 달리 쉬운 일이니까요. 우리는 그녀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푸른 바다와 한라산이 내려다 보이는 그의 작은 집은 곧 우리의 집이 되었고 음악학교에서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제주의 바람은 부드러웠고 음악학교 마당에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누군가의 미래를 조용히 가꾸는 일이 이렇게 보람될 줄은 몰랐어요. 몇 달 후 엘리사의 첫 독주의 포스터가 우편으로 배달되었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닉 홀에서 열리는 딸의 공연이었죠. 현우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꼭 보러 가야겠어요. 함께요. 독일 여행을 계획하며 우리는 무척 설렜습니다.
참 인생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35년 전 이별했던 그 공항에서 이번에는 함께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인생의 아이러니함에 웃음이 나왔죠. 베를린 피라모니콜에 도착하여 객석에 나란히 앉았을 때 현우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기서 당신과 함께 앉아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 역시 현우 씨의 손을 꼭 잡았죠. 엘리사가 무대에 올라 연주를 시작했고 그녀의 연주는 정말 훌륭했어요. 우리의 딸이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앙코르로 그녀는 제3한 강교의 피아노 편곡 버전을 연주했어요. 이 곡은 제 부모님을 연결해준 특별한 노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두 분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딸의 아름다운 연주를 들었어요. 한 곡의 노래가 우리 세 사람의 인생을 이어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콘서트 후 우리는 베를린의 옛 추억이 담긴 장소들을 함께 방문했어요. 35년 전 처음 만났던 리허설룸, 함께 걸었던 티어가르텐 공원, 카페에서 처음 대화를 나눴던 그 자리까지. 그곳에서 현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걸었던 이 길이 결국은 다시 만나는 길이 되었네요.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 하나가 된 우리 세 사람은 행복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제주로 돌아온 어느 저녁, 우리는 음악학교 마당의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제3한 강교의 선율이 라디오에서 흐르고 저는 속삭였어요. 이 노래가 정말 우리를 다시 연결해 주었네요. 가사처럼 말이에요. 현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완벽한 악보처럼 흘러가진 않았지만 결국 아름다운 화음으로 돌아왔어요. 늦은 만남이지만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제주도에서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우 씨와 함께할 한국에서의 삶이 정말 기대되고 마음 깊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늘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이들과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제3한 강교 사연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 노래가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음악이 아닌 인생을 바꾸는 다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오늘 사연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곡의 노래가 끊어진 인연을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다니 정말 감동적이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특별한 의미를 가진 노래가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헤어져 있는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아네트와 현우처럼 시간이 흘러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음악의 힘, 사랑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니까요. 그럼 다음 사연도 기대해주세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